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sim입니다. 오늘은 시조 필수 시선 100편 중에 두 번째 곡지 6번부터 10번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6번 시조는요. 고려 공민왕 때 이존호라고 하는 신하가 지은 시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당시 신돈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이 중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굉장히 횡포를 부리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앞날 걱정하는 이존호가 그를 비판하는 시조를 지은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4번만 시권 읽으면 이렇게 끊깁니다. 무심탄 말이에서 끊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마도 허랑하다. 이렇게 끊기겠죠?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자, 이때 초장에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물인데 이게 단순한 자연물은 아니겠죠. 이 구름은 아시다시피 해를 가립니다. 해를 가리는 게 구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므로 이 구름은 해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름은 그 임금의 총명함이나 선정, 좋은 정치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간신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이 고1 때, 고2 때 교과서, 문학과 국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그런 선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심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는 뜻인데 간신배라는 맥락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욕심이 없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신배가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하다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무맹랑하다. 다시 말하면 헛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중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 한가운데인데 하늘 한가운데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임금, 햇빛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죠. 하늘 한가운데에 해, 즉 임금이 있기 때문에 해 주변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은 임금 주변에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 주변에. 자, 그러면서 임의로 다니다. 임의라는 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다니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마도 호가호위하거나 그런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주변에 있어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구태야는 일부러라는 뜻이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광명, 밝은 날빛. 여러분, 날빛이라고 하는 건요, 햇빛을 가리키는 건데, 이 날이 한자로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날이 바로 해를 가리킵니다. 야, 날이 밝았다. 우리 고유어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다는 해가 밝다는 뜻이니까, 날빛은 햇빛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면, 그 해에서 나오는 빛, 즉 햇빛은 임금의 총명함, 임금의 지혜, 혹은 임금의 선정,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 따라가면 덮는다, 라고는 방해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초장과 중장을 묶었을 때 어떤 시적 상황인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 간신이 임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간신의 권력 남용, 그건 줄여서 횡포라고 하겠습니다. 간신의 횡포를 제시하고 있으면서요. 자, 그것이 임금의 지혜로운 정치와 총명함을 선정을 방해한다 라고 하면서 까고 있는 시쳇말로 돌려 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총장의 화자의 태도가 집약되어 있는데, 태도나 대응 방식이 집약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비판 중에서 어떤 대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돌려서 어떤 이미지나 비유 상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풍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시조의 종장에는 비판과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했을 때, 간신, 신도의 행보, 그 다음에 풍자, 비판, 주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죠. 자,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구름과 날빛이 간신배와 임금의 선정, 총명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상징이라는 표현 수법이 여러분들 좀 생소한데 상징을 잠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징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는 이 상자가 한자는 모양 상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징자가 나타낼 징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 지진이나 이런 그 태풍의 징조, 자, 징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징이란 말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모양, 이때 모양은 이제 구체적인 사물 혹은 자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사물과 자연물, 그 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단어 뜻풀이를 하면 되겠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구체적 사물, 자연물을 통해 구체적 사물, 자연물을 통해 관념적 의미를 나타냄.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어떤 관념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관념적 의미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체적 자연물과 사물을 빌려서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EX, 자, 비둘기라는 자연물, 사물이 있죠. 그걸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관념적 의미를 대신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비둘기는 자,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의 표현 수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상징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새. 자, 하늘에 날아가는 새. 자, 새는 높이 나는 존재죠. 그 새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자유와 같은 관념적 의미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가 난다. 난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새가 상징으로 쓰인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간신배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의미를 대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 수법이 되는 것이죠. 날빛, 햇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을 통해 무엇을 자, 임금의 총명함, 임금의 선정이라는 그런 정신적 의미를, 관념적 의미를 대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징적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시조로 보겠습니다. 국하야 끊고 너는 어찌 끊고 3월 춘풍 끊고 다 보내고 자, 사암보로 끊어 읽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초장과 중장에는 시적 상황이나 무엇이 대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어떤 대상인지 느낌이 오죠? 바로 국가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국가가 어떤 곳인지 잘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국화는 언제 핍니까?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여러분 대부분의 꽃들은 어떤 계절에 핍니까? 대부분의 꽃들은 봄에 피죠. 날씨가 따뜻한 봄에 핍니다. 따뜻한 때 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국화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 핍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추운 계절에 국화는 이상하게도 남들이 옷을 벗고 겨울을 준비하는 추운 계절에 거꾸로 꽃을 피운단 말이죠. 자, 이 추위라고 하는 즉 시련, 이 시련을
견디고 넘어서 꽃을 피우는 국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국화야 너는 어찌. 자, 국화 자연물을 너라고 표현했으므로 무슨 표법입니까? 의인법이 되겠네요. 어찌 3월 춘풍. 자, 3월 봄날의 따뜻한 봄바람. 자, 춘풍은 따뜻한 봄바람이네요. 따뜻한 봄바람을 다 보내고 낙목한천, 낙목 떨어질 낙자의 나무 목자니까 잎이 지는 한천, 추운 계절. 이 천이 하늘 천자고 이 찰 한자니까 하늘이 추워진다고 하는 계절이 추워진다는 뜻이 되겠네요. 나뭇잎이 지는 추워지는 계절에 내 홀로 피어난다. 그러면 이때 니은 단은요, 이게 이제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목한천에 너 혼자 홀로 피어 있느냐? 라는 얘기죠. 자, 초중장을 이렇게 묶어서 자, 여기서는 시적 대상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가을에 홀로 펼친 국화꽃입니다. 자, 아무튼 국화가 대상이죠.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꽃. 자, 아마도 오상고절,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오상이란 말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빼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자가 보이네요. 절개, 이 하나만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하고 있으니까, 오상이란 말을 풀어보면, 오는 거만할 오자입니다. 거만하다, 세다, 이런 뜻이죠. 세게. 상은 서리상자입니다. 거만한 서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서리가 세게 내린 걸 가리키죠. 오상이라고 하는 건 센 서리가 내릴 때 고절, 홀로 고자의 절개 절자. 자, 서리가 내리는 그런 계절에 홀로 절개를 지키는 이는 너뿐인가 한다. 네가 짱이다. 이런 얘기죠. 자, 된서리가 내리는 계절에 홀로 절개를 지키는 너뿐인가 한다. 자, 종장의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그럼 어떤 태도입니까? 예찬하고 있네요. 절개 예찬. 자, 그렇다면 주제를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두 개를 붙여보면, 자, 국화의 절개를 태도 예찬하고 있다. 여러분, 예찬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를 갖추어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표현상의 수법도 자, 의인법이 되겠고요. 의인법. 자, 이 예찬의 태도가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조를 아마 문제를 풀 때, 내신할 때나 수능할 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온 김에 이 국화가 절개를 상징하는 사물로 썼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의인법뿐만 아니라 상징법도 쓰였네요. 국화는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관념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빨리 남고현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 국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기 국화가 있으니까 국화를 이따 얘기하고 매화, 첫 번째 매화가 있습니다. 매화. 그 다음에 2번 난초, 매난. 3번 국화, 4번 대나무 죽, 5번 소나무 송.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암기 툴도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매, 난, 국, 죽, 송.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개를 상징하는 사물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이 국화가 가을에 피기 때문에, 가을이란 추위를, 시련을 이기고 피기 때문에 절개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 맥락에서 국화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럼 매화는 어떤 점에서 절개를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절개라고 하는 거는요, 절개는 시련을 이기고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줏대를 지키는 걸 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이기고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는 존재, 그런 상태를, 마음 상태를 절개라고 합니다. 그럼 매화는 어떤 시련을 이깁니까? 매화는 시련을 이긴다기보다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매화는 겨울 끝자락에 피어납니다. 선생님이 난초가 착각했네요. 자, 매화는 2월 달에 피는 꽃인데요.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매화가 절개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되고요. 난초는 시련을 이긴다기보다는 난초는 깨끗한 물,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서만 자랍니다. 지저분한 곳에서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므로 절개라고 하는 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난초의 그 속성이 시련을 이기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절개와 닮아있다 해서 난초도 역시 절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은 아까 설명했고요. 가을의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대나무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나무는요, 곧습니다. 곧게 쭉 뻗어 있는 곧은 모습. 그 다음에 겨울에도 대나무는 푸른색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도 대나무 절개와 연결되고요. 소나무는요, 겨울이 되어도 잎을 떨구지 않고 그저 푸른색을 유지하죠. 푸르름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겨울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매난 국죽성이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까 6번 시조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선시대 시가에 나오는 어떤 상징 체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아. 자연물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선시대 시가에는 임금이 그 정점이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임금은 해, 자, 해가 임금을 상징하죠. 그럼 햇빛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임금의 지혜로움, 선정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이 햇빛과 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밑에 있는 풀들. 자, 이런 풀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백성을 상징했죠. 자, 하늘 높이 떠 있는 밝은 존재가 해만 있습니까? 해 말고도 임금을 상징하는 그런 사물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달도 있고요. 별도 있겠습니다. 해, 달, 별. 자, 별 중에서도 북극성이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이 북극성이 임금을 상징합니다. 해달별, 북극성, 임금 상징, 그 다음 풀, 백성. 자, 그 다음에 신안을 상징하는 거 아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산도요. 높은 산은 임금 가까이, 해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산은 신하를 상징합니다. 혹은 충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에서 빛이 나오는 건 아까 지혜와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와 선정을 가리키는, 임금의 선정을 가리키는 상징적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자, 풀에게는 햇빛이라는 임금의 선정도 필요하지만 풀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자, 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려옵니다. 자, 내리는 비. 자, 비가 바로 또 임금의 선정, 정치가의 선정을 상징하죠. 자, 이런 상징 체계가 있다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번 시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자, 일단 초장을 사음보로 그냥 잘 끊겨 읽히네요. 어인 깃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여인 잠을 살들여서 깨우는 거야. 와,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조 형식, 초장과 중장과 중장의 형식을 갖고 있긴 한데 중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시조 형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사설시조의 주된 향유계층은 누구였습니까? 자, 평민이 지어 불렀죠.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많고 평민의 생활 감정과 솔직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일상 소재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어를 사용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귓도리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이런 어여쁘다, 여러분 훈민정음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여쁘다는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이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불쌍하다는 뜻이었죠. 자, 단어의 의미가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의미 이동이라고 하죠.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중장 보겠습니다.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자, 사음보가 깨지고 있네요. 어인 깃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숨소리. 일단 사음보격이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길이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음보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다시 말하면 운율의 평시조의 운율이 파격되고 있네요. 자, 평시조의 사음보 운율, 평시조의 운율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슬픈 소리. 여러분, 귀뚜라미의 소리가 슬픕니까? 제 혼자 울어. 자, 울고 있네요. 귀뚜라미는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보고 싶어서, 혹은 놀고 싶어서, 혹은 엄마한테 혼나서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소리를 낼 수 있죠. 그게 슬픈 건지, 우는 건지는, 그건 귀뚜라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자, 이건 바로 화자의 슬픔을 대신 표현한 거죠. 화자의 슬픔을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에 집어넣어서 슬프게 운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자, 감정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자, 이 작품에 감정이입이 썼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슬픈 소리 혼자, 제 혼자 울어내어. 내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중세 국어 해석법 처음에 할 때 배웠던 단어인데요. 기본형이 뭐였죠? 내다입니다. 내다 혹은 내다. 자, 이거는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었죠? 기억나죠? 제 혼자 울며 지내면서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운다. 여러분, 사창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이 사자가 비단 사자이고 창이 창문 창자입니다. 비단 창문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나 옛날 한옥집을 가게 되면 전부 다 창문은 창호지, 그러니까 종이로 붙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창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 부잣집, 그죠? 양반 사대부가에서는 여인의 방의 창문을 좀 장식적으로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일반 종이를 쓰지 않고 비단을 대신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여인의 방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작품의 화자가, 이 사절시조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고요. 여윈잠이라고 하는 건 여이다, 빼빼 말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우리가 빼빼 말랐다, 여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인잠은 마른 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직역하면 어색하죠. 그러니까 살짝 든 잠, 통통하게 들지 못한 잠이니까 여의게 든 잠이니까 살짝 든 잠, 어렵게 든 잠, 살짝 든 잠. 여기는 옅은 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았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옅은 잠, 살짝 든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거야. 여러분, 화자가 아마도 여성이고 남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잠을 힘들게 겨우 들었는데 그만 그것을 귀뚜라미가 깨웁니다. 깨우는구나. 여러분, 살뜰이라는 말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모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알뜰살뜰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씁니까? 알뜰살뜰은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 집안 살림할 때 아주 그 절약한다? 절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튼실하게 알뜰살뜰 튼실하게 잘 이런 뜻입니다. 원래 튼실하게 잘 좋게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문맥을 보면 화자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겨우 힘들게 옅은 잠을 자게 됐는데 그거를 귀뚜라미가 그만 깨웠으니까 사실은 여기 알뜰살뜰에 튼실하게 잘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그거와 반대로 자, 그 반대로 의미가 쓰였네요.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얄밉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적절하겠네요. 얄밉게도 깨우는구나. 자, 그러니까 뜻이 반대로 해석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어떤 표현법이 사용이 됐습니까? 그렇네요.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어법이.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자, 얄밉게도 깨우는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장 부분에 보면 중장 부분에 반어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과 의인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자, 여기에 반복법도 사용해요. 반복법. 긴 소리, 짧은 소리, 슬픈 소리. 소리. 벌써 3번 하지 않습니까? 자, 반복법이 쓰였고요. 그래서 운율이 단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이 생겨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뭐뭐하고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가 반복되면 그것의 의미가 강조가 되면서 의미가 점차 커지게 되죠. 자, 의미가 점차 커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장까지 해석해봤고 종장 보겠습니다. 두어라. 지가 비록 미물, 하찮은 생물에 불과하지만 하찮은 생물이지만 무인 동방, 아무도 없는 빈방. 이 동자가 빌동자. 아무도 없는 빈방.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단적으로 이거네요. 자, 이 종장에 우리가 독수공방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독수공방, 무인 동방의 처지에 화자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내 뜻, 내 그 뜻, 나의 뜻은 뭘까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혹은 누군가이든 여기 좀 그리움의 대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어도 누군가 뭐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리움의 감정이 이 뜻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알리. 그럼 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귀뚜라미를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역시 의인법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저뿐인가? 알 사람은 저 귀뚜라미 뿐인가 한다. 얄밉게도 내 잠을 깨웠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원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존재는 바로 귀뚜라미 너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 상황과 대상. 자, 시적 상황은 독수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고독과 그리움이 되겠네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자 성어로는요. 전전반측이라고 해요. 전전반측. 자, 이 앞에 전자는 뒤집힐 전자입니다. 우리가 차량이 전복되다. 차량 전복, 뒤집힐 전자예요. 그 다음에 이 전자는 구를 전자. 뒤집고 구르고.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 어떻게 잡니까? 이렇게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몸을 한 자세로 두지 못하고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뒤집고 구르고 반. 자, 절반 반자, 절반을 그 다음에 이 책자가 기울인다. 자, 그래서 몸을 뒤집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뒤집고 옆으로 했다. 자,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자세를 바꾸며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을 한자 성어로는 전전반측이라고 한다.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상의 수법은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제가 독수공방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감정이입, 위임법, 자, 반어법, 그 다음에 반복, 열과 점층. 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수화법이 쓰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표현상의 수법이 쓰이죠. 자, 그것 말고도 귀뚜라미라고 하는 일상 소재, 그리고 감정의 솔직함, 자,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설명이 끝났네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또 사설 시조가 나왔네요. 길이가 보니까 벌써 초장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설 시조라는 걸 우리가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에. 자, 바위를 가리키죠. 없은, 자, 요거 쇼옷을 땡겨보면 없는,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외해, 산에.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입니다. 그 산에 그럼 매는 송골매, 독수리를 가리키죠. 독수리라는 새 중에 가장 맹금류, 포식자, 상위 포식자이죠. 자, 독수리에게 쫓기는 까투리, 여러분,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뭐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만, 까투리는 암꽁을 가리킵니다. 암꽁.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독수리, 매에게 쫓기는 암꽁, 이 암꽁의 마음, 어떤 상황입니까? 나무와 바위돌이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울 리 없는, 이게 이제 숨을 곳이 없는, 이 숨을 곳은 화자에게는, 즉 까투리, 암꽁에게는 도움받을 곳이죠. 도움받을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사방에 어떤 적들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에도 나를 도울 리가 없고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 안과 그 다음 중장목표 대천이라는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름배,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는 원래 여기 시름배라는 말, 시름배, 우리가 바다에 떠있는 배를 가리킵니다. 일천석 시름배에 배가 빠졌습니다. 글자가 집어넣으세요. 일천석이라고 하는 거는 화물의 단위를 가리킨대요. 일천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몇 톤쯤 될까요? 거의 한 500톤? 뭐 100, 엄청나게 많은 화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실은 배에 대중강의 노도 잃고, 노가 그만 풀어졌나 봐요. 노가 풀어져서 잃어버리고 닷도 잃고. 그럼 닷이 뭡니까? 닷은 이제 배를 정박시키는 그런 거죠. 닷도 잃고 돛대도 꺾어지고, 용총은 그 돛대를 묶는 바위줄입니다. 바위줄이라네. 그 밧줄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키도 빠지고. 그러네. 키가 빠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겠네요. 자, 뭐하고 계속 열거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어 물결치고, 거기다가 안개까지 뒤섞여. 자, 잦아지는 자욱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욱한. 자, 자욱한 나래. 자, 지금 보니까요, 배가 지금 난파된 상황이에요. 배가 난파되고, 그 다음에,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자, 기상 상황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기상 상황이네요. 그런데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아있어. 그래서 하면 또 어두워지고, 밤이 됐습니다.
천지는 정확한 같이 노을 떠 있다. 같이 노을은 이제 파도의 흰 거품, 파도. 흰 파도. 여러분 파도가 막 크게 쳐올 때는 그 물결의 모습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같이 노을 흰 파도가 떠 있을 때, 큰 파도가 흰 큰 파도가 떠 있을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황이네요. 자,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수적을 만납니다. 수적은 자, 물 위에 있는 도적입니다. 바로 누굴 가리킵니까? 바이올리트. 해적을 가리키는데요. 바이올리트. 해적을 만나 도사공. 여러분 사공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앞에 있는 도자가요. 우두머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의 우두머리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선장이겠네요. 캡틴. 자, 선장의 안, 마음과. 자, 한마디로 똑같네요. 아까 초장에서 나무도 바위들도 아무것도 도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독수리에게 쫓기는 암공의 마음과 자, 지금 난파 상황에서 목숨 부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해적을 만난 그런 선장의 마음 둘 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네요.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 부분 보니까 여기 표현법도 우리 한번 가는 김에 중간중간 그때 정리하는 게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선 뭐하고 이건 좀 열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형태가 반복되고 있네요. 당연히, 자, 그 배가 처한 난파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층법이네. 근데 이런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는 배가 벌써 바닷속에 빠져서 침몰이야 정상 아닙니까? 좀 약간 말이 조금 세죠? 과하죠? 과장입니다. 그리고 까투리 안과 도사공의 안을 자 비교, 뭐뭐과 뭐뭐하다 비교하고 있는 비교법도 쓰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장 보겠습니다.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여기 내란 말 빠졌네요. 김여인 내 마음이야. 어따가 자 님과 여였다. 드디어 나왔네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여기 종장 부분에 나왔네요. 보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은 초중장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초중장에 까토리와 도사공을 제시하다 보니까 화자가 처한 자기의 상황은 종장의 님과 이별했다고 하는 여기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했네요.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떻게 가을 자 비교하리요. 가을인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견주어 볼 수 있겠냐. 견질 수가 없다. 자 서리법이 쓰였네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 얘들보다 내가 절대적인 위기와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까투리 암공과 선장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아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 상황. 화자가 처한 상황은 임과 이별. 자, 그리고 사면초가에 놓인 까투리의 도사공. 한자성어를 한마디로 설상가상. 자, 설상, 서리, 가상. 자, 눈 위에, 이게 앞에, 눈 위에 가상, 서리가 더 놓인 거죠. 자,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얼어붙은 서리가 또 왔습니다. 그럼 길이 더 미끄럽겠네요. 자,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설상가상이죠. 아까 사면초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사방에 적군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 초가 초나라를 가리키는데 고사가 있죠. 전쟁에서 적군의 어떤 그 기습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도망치다가 이제 어디 짱박혀서 이제 도망갈 상황만을 벗어날 상황만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진퇴양양, 양난 앞에 진이 나아갈 진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퇴, 물러날 퇴, 물러날 수도 없는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두 가지의 난 어려울 난자 어려움 같은 의미죠.
진퇴 유곡 뜻이 비슷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자,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계곡입니다. 여러분들 산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계곡, 곡자입니다. 계곡에서 나와서 평지로 나와야지만 목숨을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도 계곡만 보이고 평지나 이런 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여기 오히려 유, 앞으로 뒤로 나가봐도 오히려 계곡뿐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별한 상황에 대한 슬픔, 이별의 정한을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번 시도까지 끝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마지막 시도입니다. 내 마음 버여내어 별 달을 맹글고도 정철이네요. 여러분 정철 이름을 들어본 적 있죠?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적 있는 관동별곡의 저자이네요. 자, 선조임금 때의 신하로서 그 당시 당정의 한가운데에서 한자락 이름끝을 날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임금이 된 아부를 기가 막히게 들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내 마음 버여내요. 내 마음. 첫 번째 아는 아로 바뀌고 두 번째 아리 아는 으로 바뀌죠. 내 마음 베어. 내 마음을 베어내서 별과 달을 맹글 곳이죠. 자, 별과 달을 뭐하고죠? 뭐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죠. 하고 싶구나.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별과 달. 그럼 아까 우리가 상징체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징체계에서 별과 달은 임금을 상징했죠. 근데 여기서는 문맥이 내 마음, 화자 정철이 내 마음을 잘라내서 별과 달을 만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별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게 아니네요. 즉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화자의 어떤 마음이겠어요? 신하의 마음이겠죠. 양반 사대부가 지은 작자인 시조의 내용은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화자의 마음을 가리키며 누굴 향한? 임금을 향한. 여러분 임금을 향한 그리움 뭡니까? 한자어로는 연군지정이었죠. 그것을 사물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임금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매개하는 사물이네요. 이걸 사랑의 매개체라고 하죠. 자, 구만리 장티연에 반다시 걸려이죠. 구만리는 여러분 이 구자는요. 구만은 아주 먼, 아주 긴 이런 뜻입니다. 구자는 아주 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먼, 당천. 자, 아직 구개음화가 안 되었으니까 구개음화를 시켜보면 디귿이 지읒으로 이중모음 야는 아로 바뀌죠. 역시 천의 티읕도 구개음화 시키면 치읒으로 바뀌고요. 천의 여도 단모음화 시키면 장천인데 길장자의 하늘찬찬이니까 장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높은 하늘의, 의자는 애로 바꾸죠. 의는 애로 바꿔서 하늘에 반다시. 자, 두 번째 아래하는 의로 바뀌니까 반드시. 자, 번듯이 걸려 있어서.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다른 높은데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고님은 자, 임금을 가리키죠. 임금이 계신 곳에 가서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비추어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금에 대한 따끈따끈한 불을 쉬지 않고 뱉어내고 있습니다. 자, 대상 상황이 임금이죠.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말해 줄여서 연군지정이 되겠네요. 연군지정. 자, 하자에 대한 변함없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수법으로 사랑의 매개체 이것들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조 필수 100선 중에 두 번째 시간 6번부터 10번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요. 자,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도구로 프린트를 파일을 공유해 줄 테니 테스트를 꼭 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출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조 열심히 공부해서 고1 때 내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칩니다. 안녕.